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식 사회주의, 가부장적 사회주의는 이 독재 정권을 낳고 장기 집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정부패. 이제 국민들은 계속 이제 빈곤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헤쳐나오지 못하고,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그런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다수 발견되니까 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이제 이 지도층이, 독재라는 지도층이 부를 영위하고 나라를 망치는, 그래서 뭐 흡혈귀 이 나라다. 그래서 뱀파이어 스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나요? 글쎄, 근데 일면적으로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도 되긴 되는데요. 되게 유럽 국가들은 이제 이 아프리카가 왜 못 살고 그게 빈곤화가 된 이유가 이제 아프리카의 하나의 정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긴 한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 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여러 여건이 아프리카에 불리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신민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예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착취를 했다면 그 보상을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런 데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하나의 식민지 시대에 자기의 이 잘못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게 ODA죠. 공적 개발 원조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차원도 되고, 지금도 이 유럽 국가들은 과거를 이렇게 좀 자기 책임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이 빈곤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를 달리 해석을 합니다만, 좀 더 저는 왜 이런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점이 앞으로 좀 초점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은 1960년 독립 이래 거의 현재 이르기까지 얼마 전에도 기니에서 쿠데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네라이라든가 쿠데타, 폭동, 어떤 정치적인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런 정치적인 불안은 계속되고 있죠. 일부는 아직도 쿠데타가 있고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기니도 그렇고, 이제 올해 5월달에도 말리에 쿠데타가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국가인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런 쿠데타가 종종 발생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독립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하신 말리라든가 또는 이제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이제 그 지역 간에 또는 이제 그 부족 간에, 그리고 이제 종교 집단 간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그 내란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보코하람이나 테러 단체도 있고, 소말리아도 아직도 이제 국가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어렵고, 무슨 정치 발전이라든가 인권 등 이런 것들이 이게 늦어지고 이게 저해되고 그런 게 이유가 뭡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일단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게 근대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안 됐고요. 당시 이제 한 7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했던 유럽의 종주국들도 종주국에 유리하도록 모든 정치, 경제, 이제 사회를 운영을 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독립을 한 이후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성자 독식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국가는 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적으로 정권이 고취할 수 있는 하는 제도가 정착이 안 된 데 저는 큰 의미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님 말씀을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국민 수탈 대신에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국가라는 그 관점에서 국익이라든가 국민의 이제 복리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이제 정치 지도자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정치가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의 발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잘 벌이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라 그럽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또 돈을 많이 벌이고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일단 팽배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의식이 일단은 좀 제고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가장 역동적인 대륙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흐메드 아비 총리가 2018년도 됐죠. 젊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90년도 들었으면서 이 다당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카메론 같은 경우도 1992년도에 다당제가 도입이 됐고요. 가나는 한 2000년도에 다당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차드도 그렇고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제 선거를 할 때 축구 스타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이색적이죠. 1960년도에 대부분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군인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 축구 스타가 대통령이 됐다는 건 참신한 하나의 이미지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정치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국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 아프리카 이제 신생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 그 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쭉 지나오면서 이제 냉전 시대에 친소 진영이라든가 또는 이제 친서방 진영 쪽에 어느 쪽에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려는 경향을 이제 아마 채택했을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나요? 1960년도에 아프리카 독립한 대다수 국가들은 이제 사회주의와 동시에 비동맹 노선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비동맹은 아시겠지만은 자기는 미국이나 소련 쪽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을 지키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다른 대륙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다른 대륙도 아프리카에 개입하지 말라. 하나의 아프리카식 닥트린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동맹주의를 제창을 하는데, 사실상 지난 한 60년간의 이 비동맹을 주장을 하면서도 크게 성공했다고 보겠냐. 참 그 점은 좀 아직도 좀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동맹 외교 노선은 어떻게 보면 1990년 이제 소련이 이제 와해되면서 그 냉전 시대도 저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효과라든가 빛은 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비동맹을 제일 처음에 주창했던 것이 중국하고 인도죠. 1955년도 인도네시아 반둥이에서 이제 비동맹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그쪽에 직접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동맹주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하고 인도 간의 국경 분쟁도 있었고요. 1960년대에. 그다음에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의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비동맹 세력권 내에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 단합이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비동맹 세력 중에서 이 미국이나 구소련처럼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동맹 국가들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게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이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고 비동맹 외교 노선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때 당시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 이제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의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엔 경쟁이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가지고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외교전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양 진영에서 아프리카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들도 많죠. 우리도 고생했지만은 미국이나 이제 소련 그쪽에서도 자기들 지지 세력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이나 이제 구소련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이제 주요한 하나의 경쟁 지대가 됐죠. 다시 말해서 이제 대리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동서 냉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게 내전이 많았던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서 냉전의 한 희생물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하고 이제 북한이 아프리카를 두고 이제 외교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한국의 당시 남북한의 이 대립 그 모습이 그대로 아프리카에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시 말해서 이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은 끝났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남북한 간에 외교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외교 전쟁의 첫 격전지가 저는 아프리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보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이게 아주 침투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신생국도 많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1인 1표니까 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하나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한마디로 남북한 간에 외교 전쟁의 주요한 전쟁터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 이제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이제 근무하면서 우리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에 우리는 이제 그만큼 아직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규모가 크진 않았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지원은 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무기를 공급한다든가 심지어는 이 군사 교관까지 파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아까 이제 모가디슈 그 영화 이야기도 하셨지만 소말리아에서 그렇게 이제 이 강신성 대사님의 쓰신 책을 보거나 또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남북 간의 그런 이제 그 외교 전쟁 그 대결하는 그 와중에서 이 소말리아 내전이 불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같이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상당히 보기 힘든 환경이죠, 그런 경우는. 예, 공교롭게도 1991년도에 같은 해에 이제 소말리아에서 남북한 대사가 이제 같이 탈출을 이제 했죠. 이제 저도 이 영화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 남북한 관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영화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1970년도라든가 80년도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수교 국가 수를 볼 때는 한국이 북한보다 불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으로서는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기반이 좋았죠. 사회주의 국가였고, 그 다음에 비동맹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지원으로 덕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같은 진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진출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탈냉전 이후부터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됐죠. 수교도 많이 하게 됐고,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91년도가 상당히 늦은 거죠. 그렇죠. 한 30년, 지금 한 30년 됐죠. 네. 그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국방 외교의 하나의 네.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됐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말리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그 내전의 와중에 그 미군이 직접 이제 소말리아 투입돼 가지고 그 자국민 탈출시키거나 또 이제 그 분쟁이 그렇게 많은 본격적인 개입은 아니었습니다만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 자체가 자기 내전으로 또는 이제 인접 국가 간의 이제 분쟁으로 그 다른 나라의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프리카 국가들은 형식적으로 비동맹을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상 어느 한 진영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아프리카 독립 당시로서는 경제적이라든가 군사적으로, 특히 군사적으로 약소국이죠. 자기 나라를 스스로 방어할 만한 능력도 안 됐고,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반란군을 방지하고 그런 무기진을 받아야 됩니다. 무기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당시로서는 거의 구소련하고 그 다음에 쿠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북한이죠. 북한이 왜 1960,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강세를 아프리카에서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군사외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군사적인 지원을 자제를 했고요. 대신 북한으로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도 선호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북한이 아프리카 수교를 빨리 했고 우리보다 아마 70도, 80도까지는 우세를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1991년도 바렌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와 전쟁에서 평양이 주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91년도에 무너지니까 내란이 생기죠. 그 내란 속에서 이제 모가디슈 영화가 배경이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내란이 시작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미군이라든가 유엔 그 평화유지군이 파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군을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이제 미군 헬기 2대가 블랙호크죠.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란 내전에 중모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모가디슈에 침투를 했는데 사전에 정보가 뭐 좀 누출이 돼가지고 결국은 헬기 2대가 격추가 되고 미군 병사가 18명이 사망을 했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때 미국 국방장관이 바뀌게 되고요. 그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자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프리카의 내란이라든가 테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미군보다는 아프리카 현지인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침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내전이라고 하면 또 상당히 극심한 내전을 겪은 게 이제 그 DR 콩고, 키사사 콩고입니다만은 거기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반군 쪽에 이제 붙어가지고 개입한 나라가 있고 또 정부군 쪽에 붙어서 개입한 나라들이 있고 국제적인 분쟁이 됐습니다. DR 콩고 분쟁이 참 큰 전쟁이었죠. 한마디로 이제 세계 전쟁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DR 콩고 내전을 두고 개입한 국가들이 한 7개 국가가 됩니다.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나미비아, 앙골라, 쿠바, 그리고 소련,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요. 남아공도 개입하게 되고, 하나의 국제적인 전쟁이었죠. 이 남아공이 개입하게 되고 여러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개입하게 된 국제적인 된 이유는 DR 콩고가 땅도 크고 그 다음에 아주 다이아몬드라든가 그 전략적인 광물 자원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이 원자 폭탄을 만들 때 그 우라늄을 주로 가져온 데가 DR 콩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광물이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서로 강물 약탈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목적.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제 자기 좀 자유주의 국가로서는 사회주의로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다시 앙골라 내전도 갈등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DR 콩고 내전이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게 1997년부터 2002년까지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장기간 됐죠. 그래서 DR 콩고가 땅도 큽니다. 땅도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소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도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전까지 진행이 됐죠. 예, 저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거기서 이제 또 탈출하면서 상당히 여러 점을 겪었고, 소말리아 모가디슈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참혹한 광경들이 이 당시 수도였던 킨샤사에서는 벌어졌다. 이 정부군과 반군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이게 약탈과 학살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